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날짜로서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났던 윤석열의 그 내란, 그 내란이 일어난 지 거의 100일이 훌쩍 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답답함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굉장히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반대하는 사람들이든 거의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거의 매주 서로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서로 반목하는, 국민들이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원인의 이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게 늘어지는 결과로서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데 큰 동력을 제공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헌법 심판 선고를 한다고 선고 기일을 지정을 했지만 이것은 매우 늦었고, 향후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고, 향후에 헌법재판소 법을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몇몇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서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가 좌우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 주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이제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선고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나마 매우 늦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안을 받고 또 안심을 하게 됐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4월 4일 11시에 선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가 윤석열의 운명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의 손에 의해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현직에 복귀하느냐 하는 일들이 그 8명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명의로서 이 사람의 윤석열의 운명이 4월 4일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매우 궁금하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4월 4일 11시에 일어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는 100% 파면이 된다. 파면이 된다, 이렇게 명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주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맞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 이 사주 구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11시에 반드시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법률적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직 사주팔자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4월 4일 11시 선고에서 대통령 직위를 잃고 파면돼서 일반 보통 사람으로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향후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윤석열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자월 경금으로서 동금인데 개수가 떠서 상관격이죠. 그래서 무토를 봤으니까 상관패인에서 연간의 경금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상관패인격이죠. 상관패인이 완벽하게 구성된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귀한 격국인데 다만 이 사주는
일반 공직자라든가 또는 장사꾼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대성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이 사주는 굉장히 위험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대중을 거느리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인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자를 하거나 학자를 했으면은 아주 대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에 뛰어들므로써 매우 불행한 미래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분이 어디에 있느냐? 갑오대운 을사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11시라는 것은 기묘월이고 계묘일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4월 4일이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이 날이 4월 4일이 청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청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진월, 그러니까 이 기묘월이라는 건 3월이거든요. 양력 3월을 말하는데 경진월이라는 것은 4월에 진입되는 거죠. 이 날이 이제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4일에 경진월, 그러니까 4월 달에 진월에 진입이 되는 거예요. 경진월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날에 청명이 절입되는 시간이 밤 9시 48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밤 9시 48분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이제 경진월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묘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을 여전히 3월달 기운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상으로는 묘월이라고 보고 기묘월이라고 보고 기묘월 계묘일 정사시를 보고 이 감명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침 11시에서 오후 그러니까 한 7, 8시간 차이를 두고 이게 경진월과 기묘월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경진월의 기운도 일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 구조상으로는 경진월이 되어도 이 환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 경진월까지 대입해서 볼 수는 없고 기묘월 어디까지나 4월 4일 11시는 기묘월 계묘일 정사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오대운 을사년에 기묘월이 오면은 자, 기토가 오는 천간으로 왔는 기토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주는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가 올 때는 대체적으로 좋은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수 상관에서 상관 폐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을사년에 을목이 운에 쏴서 연간에 있는 경금을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대운에 있는 간목이 월간 무토를 제거하면서 상관격이 파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오대운 을사년은 파격의 운으로 흐르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폐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폐운이 되는데 기묘월은 어떻게 되냐? 기토가 운에서 와서 기토가 이 간목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대운에 있는 간목을 제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좋아할 필요는 없죠. 이 기묘월, 그러니까 양력 3월인데 3월 말에 이르게 되면, 하순에 이르게 되면 묘목이 움직여서 시지에 있는, 이 사주의 시지에 있는 미토를 묘미 합국을 해서 목국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한 목국은 반드시 월간에 있는 무토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관격에 파격이 되고요. 그러면 무토가 제거가 됐으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4월 4일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계묘일인데, 계묘일 천간으로 왔는 이 계수가 다시 왔으니까 상관격이 전혀 인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이 중첩돼서 매우 강력하게 좌충우돌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지로는 계속해서 묘목이 와서 목국을 이루면서 무토를 제거하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큰 폐운인데, 이럴 때는 사주상으로는 이제 상관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얻어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경금일간이 지지에 전혀 통근하지 못하고 무근한 상태로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정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금이기 때문에
자월의 경금인 동금이기 때문에 정관을 봐도 괜찮다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어차피 상관 개수가 여기 중첩돼서 계묘일의 개수까지 떠가지고 두 개의 개수 상관이 날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반항, 반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란군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란군이나 또는 깡패 뭐 이런 것들이 상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 질서에 대한 어떤 기성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쿠데타죠. 있죠. 쿠데타다든가 내란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것이 상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원국에 있는 개수와 계묘일의 개수가 다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상관이 전혀 제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사시를 만나게 되면 정사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화가 정관이에요. 정관. 그렇게 되면은 정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관이 정관을 만났을 때 상관경관,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관경관, 위화백단.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100가지 화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대흉한 것인지를 알만하죠. 그래서 김효월,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떨어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이 탄핵에서 파면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파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주의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를 봐도 지금은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운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과 또 용산에 있는 측근 참모 이런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일진상으로 4월 4일 11시는 최종적으로 상관경관하는 거예요. 상관경관에서 완벽한 파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리학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정치적 또는 역사적 해석은 이제 배제하고 오직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 이 8명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과 대다수 국민의 민심이라든가 염원 이런 것들을 배신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에 있었던 이 한덕수 총리를 기각할 때 앞뒤가 안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어떤 궤변적인 논리를 펴서 결국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또 2004년에 있었던 관습헌법론 이런 것들을 아주 법기술을 부려서 교묘한 그럴싸한 포장 논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수도 이전하던 그 행정수도 이전법을 무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배신을 때려서 국민의 염원이라든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그 방향과 다르게,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희망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정반대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 사마천 사기 열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러니까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은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략을 뿌리든지 어떤 공작을 벌이든지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작을 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담합을 할 수도 있고 밀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자리 보전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
사람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일이 성사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마음을 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서 기각을 시킨다, 탄핵에서 기각을 시키는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12월 3일에 일어났던 내란이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주로 민심이에요. 민심을 거스러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 전례를 볼 때 가까이는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에서도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뢰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100일이 넘게 탄핵 선고를 안 하고 버팅기고 이렇게 해왔을 리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 선고 날짜는 4월 4일 11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권한이라든가 임무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권한, 그 권한을 헌법재판관에게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런데 그 헌법을 수호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그 책임, 그 책무를 버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데 그러니까 내란에 결국은 동조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편에, 그러니까 내란 편에 헌법재판관들이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임무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2조가 1조 2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두 눈으로 그 사람들이 또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역사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기각되든 뭐 파면이 확정되든 관계없이 결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현직에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 8명이 딴 마음을 품고 탄핵 헌법재판관 8명이 딴 마음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지라도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들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굉장한 처단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만 그 과정들에서 많은 유혈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초래될 수는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탄핵이 기각되든 탄핵이 파면으로 결론이 나진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현직에 복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분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금년에 을사년 어떤 김요월 개묘일 정사시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 상류층 엘리트들의 어떤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또 루마니아 1989년이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는 독재를 펼치다가 마지막에 그 3명의 소총수의 자동 소총에 의해서 이 루마니아 차우세스쿠의 그 부부가 함께 3명의 소총수의 자동 소총에 의해서 120발에서 200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1987년 6월에 6월 항쟁으로 그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을 사실상 붕괴시켰죠. 이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없지만은 그런 판결을 내릴지라도 그 사람들의 바람과 똑같이 윤석열이 현직에 복귀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되든 파면되든 윤석열의 복귀는 현직 복귀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런 토대 하에서 봤을 때 복귀하지 못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에 직면해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의해서 그냥 파면으로 100% 파면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명리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윤석열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 4일, 드디어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가 정해졌고, 그것이 4월 4일 11시, 오전 11시에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